자, 어쨌든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앞에서 이제 현재 그 만두환이라는 화자가 처해 있는 의식주의 상황들을 묘사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이제 현재 계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번째 페이지로 가보자.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앞산 뒷산이 황금빛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현재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가을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무슨적 이미지로 황금빛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중이지. 올해 참 좋은 계절인 거야, 그치? 남풍이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고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에 금리라면서 한가히 배는 농부 못 놀아서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수를 몇 그릇 먹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야? 지금 농부가 부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너 밥도 배부르게 먹었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수확의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지 않니? 네가 참 부러워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년이 풍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1년 1년 갈 때마다 계속 풍년을 맞이하게 되면 일부는 밥살하고 일부는 술살해서, 그치? 얘들아, 쌀이 남아야 떡도 만드는 거고 쌀이 남아야, 그치? 다른 일들도 하는 거잖아. 일부는 밥 짓고 일부는 술살을 해가지고 술 담궈서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 고복하여 양가를 부르나니. 그래서 얘들이, 자, 농부들은 말이야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 한포 고복하고 있어. 한포 고복은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지닌 의사성어가 뭐죠?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한포 고복은 기본적으로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러고 있는 행동을 한포 고복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배부르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됐죠? 아무튼 한포 고복을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격앙가를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데,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돼 있지. 자, 농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 농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그치? 1년에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것. 만약에 그런 것이 좋은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배군이 즐거운 줄 처음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라고 말하죠. 자, 계속해서 무슨 적 표현이 나오고 파란 펜을 써야겠다. 지금 6구절에서 오른쪽에 쓸게요. 이 부분 관해선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지. 그치? 자, 다시.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백운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청운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잘 찾아봐야겠죠. 백운이 즐거운 것을 청운이 알았으면 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청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죠 이게? 여러분들 청운지지라는 말 못 들어봤음?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도시로 올라왔어. 이건 출세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백운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흰 구름이지만 실은 여기서는 농산일과 같은, 그치? 뭐랄까, 건강한 경제생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농부라고 표현할게요. 농사와 관련된 편안하게 그 시기의 특징을 누리는 그런 삶을 백운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백운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을 청운이 알았다면 나는 청운이 아니라 백운을 했을 텐데, 시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서, 그치? 비유적으로 자신의 어떤 현재의 한탄과 후회를 표현하는 중인 거잖아. 대비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 체크돼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그치?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어? 꽃과 나비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그럼 여기서 꽃과 나비는 뭘 말하는 것이겠고, 화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려있는 어떤 유배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죠. 저기 가면, 그치? 꽃을 여기서 쓰면 안 되지. 미쳤나봐요. 자신을 나비에 빗댔죠? 나비에 빗대서 꽃을 쫓다가 그물에 걸렸다고 표현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정치 생활에, 권력 생활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오케이? 갔다가 이런 상황이 됐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체크 잘 해주시고요.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웬다. 웬이라고 하는 건 그르다라는 뜻이죠. 오른손, 왼손, 올바른 손, 잘못된 손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뉘우쳐하는 마음 없다야 하리마는 법물일 줄 알았으면 깊은 매에 들어갔으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대구법, 서리법 딱딱 보이죠? 너무 표준적인 패턴이라 굳이 설명 안 합니다. 대구, 서리, 비유적 표현. 됐지? 잘 체크해놔 여기도.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깐 루에 올랐으랴. 비스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 동시로 쓰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뭐뭐 했으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또 뭐도 나오고 있는 거야? 뭐뭐 했으면 뭐뭐 했으랴라고 하는 뭐예요?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를 그치? 표현하고 있는 중이고 쓴 김에 다 써볼까? 통사구조의 반복 대꾸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 설의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 그치? 또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무튼 내가 저렇게 위험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산진매, 수진매, 해동청, 보라매 전부 다 매들의 종류야. 근데 매는 보통 매잡이, 그러니까 동물 사냥할 때 쓰는 녀석이죠. 매를 잡으면 안 되고 매사냥을 할 때 쓰는 녀석인데 그 녀석들이 심수, 총림, 깊은 산 속에 숙여 들어가서 산개, 야앙, 산 속에 있는 닭이요. 그러니까 야생닭이에요. 야생닭이나 그 뒤쪽에 있는 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독수리나 매 종류가 크면 양도 잡아올 수 있거든. 그래서 양을 차고 날 때 아깝다, 걸렸다, 두 날개 걸렸다. 오케이? 먹기에 탐하는 마음이 나서 형극, 가시나무에 걸려버렸다라고 표현했어. 지금 비슷한 표현이 이번에는 매로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형극에 걸렸다고 돼 있지.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구절 자체는 가을날 농부들은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현재 뭐예요? 화자의 상황을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거잖아. 그러면 이것 자체도 다시 한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농부들은 1년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한 삶의 결과물을 받아보고 행복해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물을 그걸 안 썼구나. 써보자. 꽃을 탐하다가 그치? 개와 양을 탐하다가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것, 좋은 것 그치? 그런 것들을 탐하다가 결국 그물에 걸렸고 형극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구절 넘어갑시다. 이 와중에 이제 1화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1화들. 에피소드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1화의 내용은 앞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들일 거야. 자, 갑니다.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주인의 박대. 근데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은 앞으로 평생 내가 책임져야 될 군식구란 말이야. 그치? 박대 안 할 수가 없을걸. 아니 많이 먹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비경하다. 그쵸? 술을 오타가 생겼네요. 앞에 술자가 빠졌네. 술도 안 먹은 사람이 주정하는 것처럼 내가 맨날 욕을 들어먹고 있는 중이야. 혼잣말로 군말하듯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유 어쩌다 저런 새끼가 와서 내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 중이겠죠.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고 오케이? 그럼 정승의 아들이면 언젠가는 풀려나지 않겠니? 현재 정승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추자도가 유배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또 다른 유배인들을 말하는 거야. 또 다른 죄인들이 있는데 걔는 정승의 아들이고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지하고 절도에 들어와서 그쵸? 아무튼 정승의 아들이라서 들어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도라고 하는 건 외딴섬이라는 뜻이죠. 외딴섬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서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치기, 신상기와 보리동냥 하여다가 주인 양식을 보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옆집의 나그네와 화자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나그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유배객을 뜻하는 것이다. 됐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쪽은 말 그대로 그 일손을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낚시하는 법도 배우고 나무 헤우는 법도 배워서 어쨌든 그 집에 도움이 되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한다는데 하루 한 군데는 무슨 일로? 그럼 한 군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지. 또 다른 한 군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건데 나 옆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열날 내내 공한 밥만 먹으려요. 그렇지? 여기는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죠. 집 주인이 비난하고 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쓰자 하는 10손가락 꼼짝도 안 하고 걷자 하는 2다리는 움직도 안 하고 그죠?
썩은 남개, 나무란 뜻이죠. 썩은 나무에 박힌 끌인가, 전당 잡힌, 그러니까 뭐랄까 전당포에 막 갖다 놓은 촛대인가, 쓸모가 없다는 게 있는데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종차되면 양반인가, 빗빠지면 체주런가, 동이성 헌당인가, 풋나체 친구런가. 오케이, 종차는 양반도 아니고, 빗빠지면 빗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면서 아무튼 넌 은혜에 끼친 일이 있어 특명으로 먹으려냐?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은혜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나한테 공짜로 얻어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중이죠. 내가 무슨 너한테 빚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무슨 친척도 아니고, 그죠? 내가 너의 무슨 종놈도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밥을 줘야 되냐? 라고 화를 내는 중이에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제 지은 죄 내 하던가, 저의 설음 뉘 하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 치질하고 보기에 귀찮도다 하면서, 자, 따옴표 보이죠? 선생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옴표가 있는 구절들 체크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게 대화였고, 지금 주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생활이 비난당하는 중이다. 오케이?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하다못해 나가서 나무 좀 해라고 해도 그 나무를 들 힘조차 없는 거야. 맨날 글쓰기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비난도 듣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기도 하다마는, 오케이? 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통분, 열받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는데,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백에게 나도 이 동네가 짠다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탓하는 겁니다. 아, 이 동네 진짜 이상한 동네요. 사람들이 막 괴팍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움하기 바쁘고 맨날 도박하고 막 이상한 동네란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9페이지로 바로 가자.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하고, 그래, 살아남자,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자 하면서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베기 하자 하니 흰모자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상기는 모르고는 어찌하리. 됐어? 나름대로 생애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 보지만 방법도 모르고요, 도구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나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갑자기 들판에 던져진, 야생에 던져진 그 흰손의 하얀 선비님이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 보자. 자, 이 모든 것이 안 되면 뭐 하자? 동냥하자. 동냥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에 계속해서 빌어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도 뭔가 밥을 먹어와야 돼. 그래서 국어를 하는데, 슬픈 얘기야. 망건 먹고 갓 숙여 쓰고 홑 중침하게 띠 끄르고 총만 나는 헛지심에 부채로 얼굴 가리고. 지금 이거 뭐야? 왜 망건을 먹고 갓을 썩고 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 당연한 거지. 부끄러운 거지. 나 양반인데, 그치? 이미 체면 따위는 잊은 지 오래가 돼버렸고, 난 이제 동냥을 해야 되는 국어라는 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자신의 어떤 수치심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동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이다. 맞지? 체크.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나온 대로 양반이라고 갓도 제대로 쓰고 전대, 그러니까 허리띠도 제대로 차고 부채도 딱 들고 그 와중에 또 양반 차림새를 하고 있는 거야. 양반이니까 어쨌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 건 맞으니까, 그치? 냄새나고 꾸덕꾸덕하고 시커멓고 그런 옷이지만 일단 입었어. 그래가지고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쵸? 세상살이 꿈이로다, 세상인사 꿈이로다, 내일도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기자였는데 오늘 아침은 빈천자가 된 거지. 그치? 부기와 빈천의 다른 말은, 상대적인 의미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훅. 네. 왜 안 챙기는 거야? 자, 선생님 자리 어딘지 알지? 선생님 자리 뒤에 보면 책장이 있고, 책장에 우리 클리닝용 판때기가 한 두세 개 쌓여있는 곳이 있을 거야. 거기를 살짝 들어보면 오늘 자료가 민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야. 챙겨와. 네, 수업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어를 하러 갔어요. 가난한 집은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가, 살인문을 두자 할까, 사당에 섰자하니 섰자하랴, 철없는 어린아이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향달이 온다 하니. 자, 제 남편 귀향달이.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 그래, 그 뭐지? 요즘 애들 하는 말 중에 어쩔 TV 저쩔 TV라는 게 있다며.
그 TV가 꼭 그 TV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쩔 라디오는 안 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뒤에 뭔가 붙이는 거잖아. 지금 이 다리라고 하는 것도 귀향온 녀석이라는 말을 비하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다른 단어 같은 거야. 어린 애들이 귀향객들은 어쨌든 다 그짓걸로 하고 놀라는 거 아니야, 이 동네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귀향다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냥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혹시 어쩔 TV의 그 어원을 아는 사람 있어? 이거 뭐 어디서 유행된 말이고? 잘 모름? 니들도 잘 안 쓰는 말이냐? 쓰긴 쓰냐 근데? 꼬꼬마들이 쓰는 거지 그 단어 맞지? 알았어. 자 아무튼 간에 아니, 점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수록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거든. 몰랐는데 알면 오 재미난데 막 이러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이해가 안 돼. 왜 때문에? 왜 때문이지? TV가 왜 나오는 거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래 고향날이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듣는 나도 나를 왜 귀향다리라고 부르는 거지? 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고이하다는 거 괴상하다 이상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왜 나를 귀향객이라고 안 하고 귀향 손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귀향다리라고 부르는가? 나도 궁금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15야 상원야의 밝은 달에 있는 12다리 무슨 다리 무슨 다리 무슨 다리 하면서 쭉 내려오면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 계속 다리 얘기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드립치는 거야. 오케이? 도대체 이 다리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아니 다리는 참 세상에 많지 그치? 양화대교에 있는 그 다리도 있고 사람 다리도 있고 무슨 다리도 있고 무슨 다리도 있고 하면서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대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찾았니? 오케이? 말장난을 하면서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줄 보세요. 자, 마지막 네 줄 볼게요.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지금 이 다리는 그래요. 실족해서 병든 다리를 말하는 거겠지라고 결론을 많은 대로 내려봤어. 실족. 다리를 잘못 뒤져서 병이 들어버렸다고. 그럼 이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겠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걷는 바람에 내가 병든 다리가 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나쁜 일을 했기에 귀향다리라고 부르는 거겠지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본 거야. 그리고 나서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야 근데 아무리 다리여도 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다리에 가깝다고. 오케이? 여기나 거의 근처 차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이왕이면 손, 다리 멀다고 해도 그 얼마 치리 그치? 그 얼마나 멀겠어. 차라리 한층 높여 손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다리하고 손의 거리는 매우 머니까 이왕이면 귀향다리가 아니라 귀향손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언어유희 맞지? 동음이어를 활용한 건지 뭔지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없어요. 이 다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름대로 자신의 화자인 안도환은 자신의 결론을 내린 거야. 귀향다리보다는 귀향손이라는 표현이 좀 나를 대우해주는 말이 아닐까. 이왕이면 귀향손. 왜냐면 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핸드가 아니라 손님, 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존중받는 된조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혹 넘어가서 40페이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41페이지 넘어갑니다. 41페이지 부분은 참고로 여기 표시를 해놔주셔도 좋은데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실려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해주자고. 자, 아무튼 갔어요. 동냥하러 갔는데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겠어? 장가락을 입에 물고 아니간 헛기침에 허리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그래요. 일단은 말이 안 나오지만 일단 인사부터 어떻게 해봐. 좀 나름대로 이제 지금 있어 보이는 집 앞에서 계시오? 하면서 이제 부른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나왔으니까 인사를 했어. 허리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를 하는데 내 허리 가히 없어 비부에게 절을 하고 있어. 비부 뭐예요? 비천한 것들. 얘들아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문가로 사람 맞이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 집주인 설마 문 열어주겠어? 그치? 그럼 종놈일 텐데 내가 얘한테도 절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중인 거지. 내 인사 차서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내가 지금 동냥하러 밥 빌러 온 거잖아.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녀석이 나보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괴로움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존대를 하는데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오케이? 혼잣말로 저기 배가 고픈데 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눈치를 알고 보리 한 마리 떠줘주면서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인사를 할 말고 바로 넘어가자. 그래서 그냥 보리 똑 부러졌어. 그래서 보리 한 말을 얻어왔어. 보리 한 마리면 한 포대만은 좀 포대는 너무 크고 이렇게 끌어안을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자. 자, 보리 한 마리 딱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죄는 마지못한 치사로다라고 했어. 자, 이때 요것도 대사라는 거 보이지? 보리 한 마리 받을 때 상대방이 대사였어요. 가져가오. 귀한 객들이 이렇게 밥 빌어 먹으러 오는 것들은 뭐다? 예사온이라고 했어.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번 보는 거 아니라 나도 이해한다. 이거 정도는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 가져가시오 하면서 준 거예요. 자, 대사니까 따옴표셈이 아까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죠. 체크하자. 그래서 당면에서 막상 봤는데 마지못한 치사인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으니까 고맙소. 하늘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고개를 숙이기엔 좀 민망하고 아직 덜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프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야지. 자, 그래서 그럼저럼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 수운하리 아무려나 저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보리 한 마리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평생 공부만 해오던 약골 선비란 말이야. 무거운 물건 드는 방법을 몰라요. 무슨 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보리 한 마리를 들 방법이 없어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 그냥 챙겨 하면 애들이 알아서 챙겨왔거든. 오케이?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딱 챙겨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어떻게 접어야 되니까 갓은 숙여지려니와 홑 중치만 어찌할꼬. 오케이? 내가 이걸 등에 이렇게 지고 와야 되겠는데 갓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뒤쪽에 걸리적거리니까 갓이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겠지. 그럼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애쓰고 용쓰는 모습이 보이죠? 보리 한 마리 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이 으뜸이라 어떻게 지어볼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은 내가 주변 머리는 또 끝내주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임시 변통 방법을 생각한 거야. 이렇게는 못 들고 갈 것 같아. 내가 힘도 아프고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넓은 소매를 국이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등걸이 제법이라 별로 이상치 않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양말의 도포는 요게 거대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눠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되게 골 때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상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보리를 끙끙대면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그치?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짐을 옮기면서 짐을 옮기면서 전부 다 뭐일 것이다. 정말 꿈과 다 꿈일 거야. 내가 동냥한 것도 꿈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걸 짊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꿈이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웃는 듯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그 와중에 그걸 또 못 들어가지고 계속 자빠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되게 자기 성찰이 많이 됐다는 뜻이겠지.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머지않은 집을 천신만고 겨우 왔어요. 그랬더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하는구나. 뭐요? 존전 나보다 높은 사람의 집에 드나든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대통령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약간 식은땀 흐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겠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마무시한 위대한 사람의 집에 출입한 것도 아닌데 한출천배 식은땀이 막 줄줄 난다 이거야. 근데 이 땀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지금 보리 들고 오느라고 무거워서 땀 흘리는 겁니다. 그쵸? 아무튼 간에 그랬더니 저 주인 거동보소. 근데 그 와중에 주인의 거동보소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이 보소라는 표현은 원래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비아냥 거릴 때 쓰는 표현.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쓰였습니다. 코웃음 비웃음을 하면서 아이고 양반도 할 일 없네.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대사죠. 또 대사식 합니다. 아이고 양반 나셨네 하면서 동냥도 하셨어요? 양반이 동냥을 하셨네 하면서 또 다음 줄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셨네. 아니 그렇게 귀한 손님께서 무슨 등짐을 지고 오셔? 또 밥산 노릇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뭐요? 오늘은 밥값 하셨잖아. 오늘 저녁밥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진짜 비아냥거리고 있죠. 아무튼 이 주인의 듣는 비아냥에 의해서 비웃음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신세가 파탄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어.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화랴. 그치? 다시는 동냥 안 하겠다. 차라리 굶어 죽어버려야겠다. 그치? 가서 동냥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고 가지고 오는 것도 미치겠는데 가지고 와봤자 비한손밖에 못 들어. 그러면 차라리 안 해야지. 그래서 난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하고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삼기나 하자 하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안 되면 이게 B야. 이거 A라고 보자. 오케이? 그럼 B 신삼기를 해보자. 삼는다는 얘기는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삼기다가 생기다 만들다는 뜻인 건 알지? 오케이. 송민곡에서도 님을 따라 삼기하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신발 만드는 건 지푸라기를 엮어서 만드는 걸 겁니다. 문제는 근데 집 판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꼽아보는데 신의 날 부분, 그러니까 발바닥에 발 날 부분 있죠? 거기부터 쭉 테두리를 만들어야 그 안에 채워 넣어가지고 바닥을 만드는 거겠지? 이 날 부분을 만드는데 아니 조희 노도 모르거든. 그렇지? 종이로 만드는 것도 못하는데 새끼 꼬기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케이?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얘네들 보니까 어떻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잘하던데 하면서 나는 또 빙글빙글 돌리는데 계속 쓸데없이 힘만 들고 있겠지. 그러니까 다만 한 발도 다 못 가서 손가락에 불을 터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하리러서 내어놓고 긴 3대를 벗게 돼서 이번엔 돗자리를 배웠거는데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바람 붙일 데 없어. 녹고기에 붙였어. 이번엔 돗자리도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동냥을 하거나 신을 만든다거나 돗자리 하는 건 저보다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참함을 감내하는 중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 극한의 비참함을 그려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야. 양반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너무나 진솔한 얘기였기 때문에 당대의 인기를 끌었고 그게 임금의 귀까지 들어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잖아.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이제 가을이라고 했었지 아까. 쭉 넘어가서 새벽설이 치는 날. 여기부터 읽을게요. 새벽설이 치는 날 외기러기가 슬피우니. 이거 감정이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 굳이 마킹 안 해도 되지? 오케이. 외기러기가 슬퍼서 울어? 아니야. 내가 슬픈 거야. 감정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슬프게 우는 소리를 고객 외로운 손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운 거야. 보고 지고 보고 싶어 임의 얼굴 보고 싶어. 무슨 구절? A B A 구절. 그치?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녀석이죠. 만리장천에 구름이 되어 낙낙장성에 바람이 되어 오동추야의 달이 되어 분벽사창에 새우 되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또 뭐뭐 되어 라고 하는 말과 뭐뭐 하면서 보고 지고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의 구조를 아까 뭐라고 썼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다. 그지? 반복은 왜 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뭐뭐 되어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녀석들이 전부 다 뭐인 거지? 화자의 분신이잖아. 양반들의 문학작품에서 아주 빈번하게 보이는 분신 설정. 그치? 내가 이 생애에서는 방법이 없으므로 죽어서 자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고 구름이 되어 닿고 싶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굳이 해석 일일이 하지 않을게요. 밑에 해석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님에게 닿을 수 없는 마음인 거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렇지 구름이 되어서라도 임금 곁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표출한 구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님이 자신의 부인일 수는 없어요.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임금께서 유배를 내린 거잖아. 이게 단순히 아내를 보고 싶은 걸까? 그렇게 보기 어렵지. 그게 임이니까 무조건 임금이다라고 말하는 건 오버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거는 그 귀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인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나오는 구절이라서 그냥 과감하게 건너뛸게요. 우리 이거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끝이 안 보이죠? 팍팍 넘어갑니다. 지금 요 43페이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인공이 쓸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막 바닷가에서 바람도 쐬고 막 그치 산가에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 장면들 왠지 그려지는 거 있잖아.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야. 넘어갈게. 확 넘어가. 그래서 확 넘어가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갔어? 찾았다.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4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번에 뭐가 됐어? 청추가 다 지나고 엉덩이 대단 말가라는 말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뭐라 했어?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겨울이 된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아마 이 사람은 늦여름에 왔을 거야. 그치? 늦여름에 와서 푹푹 찌는 날에 더워하면서 보냈어.
그러다가 가을이 되자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어느 생각 겨울이 돼버린 거야. 겨울 더 힘들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어디 가볼까요? 자, 중간에 봅시다. 도체맨 저 초부야. 여기부터 읽을게. 도체레맨 도끼야. 도끼레맨 저 초부 나무구나. 행여나 찍으리라. 동백화 피운 꽃은 눈 속에 붉었으니. 자, 동백화는 꽃이고 꽃은 눈 속에 붉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 색채 대비가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흰색, 눈의 흰색과 꽃의 붉은색의 대비가 나오는데 굳이 하고 많은 색채 중에 흰색의 겨울인 건 알겠어. 근데 왜 붉은색이라는 색채를 들고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다음 쭉 읽어가면 설만장의 확정 홍 붉은색이죠. 의연하고 동백꽃. 그 다음에 엊그제 바람 이런 눈에 높은 절에 고운 빛이 없으니 춘풍에 도리하는 도리여 부끄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춘풍에 도리화는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자, 이 분야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일편단심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모르지 않겠지 설마. 일편단심? 일편단심 직역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일, 하나의 편, 조각, 한 조각의 단, 붉은 심 마음이야. 한 조각 붉은 마음은 지조와 절개를 뜻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춤과 절개를 말하는 거야. 이제 겨울이 되니까, 오케이? 온 세상이 흰색으로 물들었을 때 나의 절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리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나를 유비에 보냈지만 나는 임금을 원망하고 임금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래도 임금을 따르려고 한다면서 춘풍의 도리와 이거 뭐야? 봄바람에 피어나는 복숭아꽃과 이 모약꽃, 그치? 일반적인 봄꽃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따뜻할 때만 피어나는 꽃이고 얘는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니까 이 두 개의 소재가 뭐가 되는 거다? 대비가 되는 것이고 얘들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오히려 얘들이 더 훌륭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 세상에 온전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자신의 뛰어남과 업적을 드러내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나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임금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양반의 자세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충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나는 물론 생존의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고단한 유배객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는 임금에 대한 충절만은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눈보라 막 얘기를 하다가 어와 밖에서 외박 해안이 설풍이 어찌하리. 근데 이제 진짜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다시. 근데 문제는 지금 눈보라가 바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나 어디서 잔다고? 창문 밑에서 잤잖아.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약간 소풍하는 느낌으로 잘 수 있어. 근데 겨울엔 어때? 죽어. 죽어. 거기서 자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물며 봐봐. 보선 신발 다 없으니 발시를 어떻게 할 거야? 난 지금 버선도 없고요. 신발도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찬든 옷 얼어 죽기 편시. 얼어 죽기 딱 편시. 조각 시간이라는 얘기가 금방 죽는다는 얘기고 쉽게 죽기 딱 좋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근력 빌어 방 반칸을 의지한 거야. 주인의 근력을 빌었다 뭐야? 살려주세요 한 거지 주인한테. 그 세 가족이 자는 움막에 제발 한 칸만 내주세요. 제가 이러면 죽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반칸을 빌린 거야. 내 몸을 꾸겨 넣었어. 그래서 벽에 붙어서 자는데 흙바람 발라쓴들 종이만 나올선가. 그래서 흙벽, 흙으로 만든 벽을 만들어도 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벽바닥 틈이 벌어져서 틈마다 벌레들도 따뜻한 데 찾겠다고 들어오고 있겠지. 그치? 막 벌레는 밀려 들어오고 찬바람도 송송송 들어오는데 죽겠고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서 굵은 벌레는 죽어내고 작은 벌레는 던져버리면서 이제 벌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지 이 아저씨. 처음에는 청진해 보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아이씨 하면서 던져내고 있어요. 그래서 던져내면서 대를 얽어서 문을 하고 헌 자리로 막 가려버리니까 작은 바람은 가렸지만 큰 바람 어떻게 하겠느냐. 도중에 나온 거서 아침 저녁밥도 겨우 짓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45페이지 내용은 과감하게 건너뛰겠습니다. 이 살고 있는 괴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구절이고요. 다음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훅 넘어가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부분만 살짝 읽을게. 자, 겨울에 살기 힘들고 괴로운 얘기를 쭉 하다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줄, 일곱, 여덟 개까지 알구나. 지금 보세요. 아니다, 이거 중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자,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이거 보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기출문제 공부한 사람은 이 구절이 익숙할 텐데. 고모장지, 세살장지 그거 했던 뭐요? 가슴에 창문 만드는 이야기. 기억나 이거? 오케이 했었지? 그 작품의 내용이 인용된 거 보이시죠? 나도 고모창자, 세살창자 완전창을 갖춰서 이같이 답답할지 여다 천하 보고 지고, 그치? 뭐요? 답답한 가슴에다가 창문을 내어서 여닫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절을 뭐라고 한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한다.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추대구. 오케이. 같은 구절이 인용된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 귀향이 나뿐이며 인간이별 나 혼자랴. 그렇지? 근데 세상에 나처럼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나뿐은 아니겠지. 그래.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힘내보자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와중에 살아보겠다고. 어쨌든 집주인한테 빌붙어 있으니까 얘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있는 나사 하나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겨울이니까 땔감을 마련해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땔감 마련하기 위해서 동단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다음 줄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나무 하다 말고 갑자기 대나무 얘기가 나올 거고, 미리 다 쓰자 그냥. 낚시 얘기가 나올 거야. 양반들은 이거 못 버려. 못 버려. 항상 대나무 낚싯대 하면 가어옹 나오고요. 그치? 무욕의 정서, 그 다음에 안빈납도, 자연친화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 그치? 이 구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낫을 들고, 지금 도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낫을 들고 나무를 하다가 중간에 대나무를 본 거지. 그래서 고든대 배워내부터 시작. 가르쳐 다듬으니까 밝아웃 낚싯대라 좋은 품이 되리로다. 오, 좋아. 이걸로 낚싯대 만들었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뭔가 그 정서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약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혹시 낚시 가보거나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낚시를 하면 그렇게 뭐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기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요?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이 좋으니까 새바라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까 고기가 이럴 때 먹는 거다. 낚시 좀 하러 가자. 이제 낚시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두니까 뭐요? 을린 옥척이 절로와 무는구나. 은빛 비늘과 비늘의 반짝임을 가지고 있는 옥척, 커다란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물었어. 좋아. 낚시 성공. 그래서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절 잘 봐야 돼. 구타여 취어하랴 자취를 취함이라 라고 표현했어. 자, 낚시에 성공했단 말이야. 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낚시에 성공했으면 낚시에 물고기를 가져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 구태여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자취라고 했었죠? 잠깐만. 자취를 취하면 뭐야? 스스로 취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낚시 참맛이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럴 여유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양반들은 이런 마인드를 못 버린다니까. 오케이? 뭐랄까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봐봐. 구타여 취어, 잡아갈 취어, 물고기 잡아갈 이유는 없다. 자취, 혼자서 즐기는 것을 취하는 것뿐이야.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백구, 또 갈매기 떴지. 자연친화 나오는 거 알잖아, 그치? 백구들이 다 노는데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잡아가려고 한 거 아니야. 자, 물고기를 놓아주고 낚싯대를 떨어뜨렸더니 백구들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는데, 백구는 흰 갈매기. 백구를 보고 내가 너희를 잡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지. 뭐예요? 의인화된 표현이고, 의인화된 백구가 나오는 경우는 대다수가 뭐다? 자연 친화자. 이 와중에 자연 친화의 정서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기본적인 자신의 정서나 어떤 자신의 태도는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특징적인 장면이니까 좀 마킹 잘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괴로움과 슬픔을 생생하게 묘사한 구절이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삶의 어떤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드러내는 구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평생 괴던 사랑하던 임을 천리 입으라니, 그치? 괴다는 사랑하다. 평생 동안 사랑한 임은 누구겠어? 임금이라니까, 그치? 그래서 천리 입으랬는데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익으니 수심이 첩첩하여 마음을 줄 데 없어 흥없은 일간죽을 실없이 던졌어, 그치? 물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 흰 갈매기 너를 잡으려고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현재 화자는 현재 화자는 하루하루가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낚시를 하러 가는데 이때 이 낚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서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나 이 물고기 굳이 안 낚아도 되고 낚싯대 떨어지는 소리에 뱉고 너희들도 날아가지 마.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난 여기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 괴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잃지 않으려는 양반의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이라서 강조해야 되는 거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하루가 다 갔어.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정말 버렸을까? 안 버려. 진짜 버린 거 아니야? 자, 끝에서 4번, 5번째 줄 봐봐. 낙대줄 거두고 고기 끼워들고, 오케이? 말은 그렇게 해도 이 낚싯대 물고기는 가져와야 돼. 그래서 강촌으로 들어가서 주인집을 찾아오는데, 자, 문 앞에 짖던 개는 날 보고 꼬리친다. 요거 되게 상징적인 구절이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원래는 내가 낯선 존재였으니까 짖었겠지. 근데 지금 나한테 꼬리를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함께 사는 조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낸 세월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랜 줄 가지로다. 그쵸? 오래 갈 것이구나. 짖던 개도 안 짖고 임자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 부분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너희들 읽기 어렵지 않을 거야. 체크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수특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특 장면이 이어갑니다. 어디 부분 보시면 되냐면 아니야. 처음부터 읽죠, 여기는. 왜냐면 수특이랑 연결되는 장면이니까 그냥 같이 읽어놓읍시다. 자, 계속 고. 아침이면 마냥 쓸고 저녁이면 불 떼고 볕이 나면 새똥치기. 참고로 이 새똥은 왜 칠까? 소똥을 왜 치울까? 모아서 말리는 거야. 말리면 뭐가 되거든? 좋은 불쏘시기가 돼. 불 잘 타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겁니다. 또 비가 오면 도랑 치고요. 물길 내는 거고 들어가면 집 지키고 버리멍석 새 날리고 거처거나 이복사치 나도 전에 하였더니 좋은 음식 만나는 맛은 아마 거의 이렇으라. 지금 뭐예요? 화자는 이 자소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적응의 상태예요. 자, 적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참고로 아직 겨울이었죠, 그죠? 겨울이 지금 한창 지나고 있는 중인데 서름에 쌓였으니 날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헤엄 없는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한밤 자면 제덕거니 떡국 먹고 놀자네 놀자하네 이런 말입니다. 뭐요? 새해가 밝고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어. 아이의 말을 신청 고지 안 듣고 여풍 바람처럼 듣고 있었는데 그냥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남녘 이웃 붕적집에 나병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병 병 여러분들 그 떡으로 만든 과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떡 만든다는 소리예요. 떡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쿵떡쿵떡 하면서. 그래서 오 떡이로구나. 손을 꼽아 헤어보니 오늘 밤이 바로 개성이로구나. 오늘 밤이 동치석달 금음날입니다. 그래서 타양의 봉가절 타양에서 맞이하는 절기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추석을 보내는데 미국에 있다 이런 식이겠지. 타양에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이뿐이 아니로겠구나. 상빈 명조 가난한 속에서도 아침은 밝아오는데 또 한 해가 되는 거고 송구영신 무슨 말인지 알지? 송구영신이 이 한밤뿐이로다. 상품 그렇던가 저녁밥상 그렇던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특별한 날이야. 뭐예요?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절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는 와중에 이 집주인도 천하에 썩을 놈은 아니야. 그치? 기본적으로 죽지 않게는 보살펴주잖아. 물론 비아냥거려. 열받잖아. 니들이 생각해봐.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챙길 건 다 챙겨줘. 그치? 안 죽게 집에 들어오기도 해주고 그치? 먹을 것도 중간중간 챙겨주고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했어? 얘 못 보던 네모 안에 수저와 갖춰 장김치 수와 수저로 제대로 갖춘 다음에 네모 반듯한 상에다가 김치를 담가왔대. 옛날 평소에 먹는 게 뭐였어? 된장이었어요. 그쵸?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어.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토막도 풍성한 거야. 그려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됐지? 설을 맞이하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설 맞이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겠죠? 나는 이제 설 맞이상을 여기서 받는구나. 내 이별 내 고생이 고향을 떠나온 지 어리자 같았는데 내 이별 내 고생이 벌써 경년산 작년의 얘기가 돼버렸어.
어와 섭섭하다 정초문화 섭섭하다 북당 쌍친 백발은 더하시고 북단에 그러니까 북쪽 방안에 계시는 쌍친 부모님이니까 이거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한 살 더 먹으셨으니까 흰머리가 더 늦었을 거고 또 공규화조 아내 방에 예쁜 꽃과 그치 새 그럼 아내를 말하는 거겠지 아내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가 수놓은 것들을 말하는 걸 거야. 얼마나 늦었는가. 그러니까 아내도 나를 못 본 지 1년이 된 거예요. 아내는 무슨 죄야? 그렇죠?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또 5세에 떠난 자식은 6세가 되겠구나. 그치? 5살에 떠나서 6살이 됐어. 내 아녀 임이라도 대서름을 설다하리 천리일별에 해바뀌도록 일자 가신 꿈에나 들었을까? 집안 소식을 끌어나 들었을까? 소식도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배간다고 해서 무조건 편지도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 소식을 보내기가 쉽진 않겠지. 왜냐면 소식 한번 보내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겠어? 사람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처럼 무슨 통신망이 젖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내 편지를 저기 추자도에 보내고 싶어. 그러면 추자도까지 가는 동안에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야. 그지? 몇 달까지는 오고 한 달은 걸릴 거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비싸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힘든 거야. 계속 운산이 막혔고 하해가 가렸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알고 있지? 운산, 구름의 산, 하해 거대한 바다가 막고 있어. 이 두 개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산은 높고요. 바다는 넓지요. 수평적, 수직적 뭐 이런 장애물 이 정도의 성격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창전 한매 소식 물어볼 길이 전혀 없고 바닷길 천리가 멀기도 하지만 여기서 일천리라고 하는 건 진짜로 천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리감을 뜻하는 단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천리 말리 이런 말들은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 자 여기서 상징적 소재가 좀 나와서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이때 약수라고 하는 건 원래 이승과 저승을 사이에 놓여있는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강이에요. 즉 소식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운산과 하회와 같은 애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청조는 파랑새야. 그리고 파랑새의 상징은 뭐냐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청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또 다음 구절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려놓고라고 했어. 그치? 이번에는 이거는 조금 더 지우고 다시 쓸게. 약수를 넘어서 청조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또 은하수를 건너서 오작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고 라고 있는 중이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의 나라는 이건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고 자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뭐랄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입맛이 다셔지는 구절이야.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형적인 장애물로서의 상징들이잖아. 약수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은하수는 뭐죠? 견우와 직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은하수 아닌가. 그쵸? 근데 이때 청조가 소식을 전해주고 오작교 말하는 거잖아. 까마귀랑 까치. 즉 이거는 기쁜 소식이 전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집안의 소식은 어떻게 해서 이다지 막혀있는가? 심지어 약수, 심지어 은하수도 청조라든가 은하수, 오작과 같은 전달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나는 근데 화자의 상황은 도대체 뭐길래 소식 한 번 들려오지 않는 것이냐면서 안타까워 있는 거지. 그럼 그 자체가 또 대리가 되는 것이다. 확인되죠? 그런 구절이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 계속 지금 우리 수특 부분 보고 있어요. 계속 자 꿈에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때 꿈인들 안 꾸랴. 원수 같은 잠이 올 때 꿈인들 안 꾸겠어. 흐르는 건 눈물이고 지르는 건 한숨이고 눈물인들 한이 있고 산숨인들 끝이 있지만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을 것이고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겠지. 이거 무슨 법? 오케이. 과장과 대꾸와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표시했지? 말로 합시다. 이 부분은 해안 바닷가에 노을이 지고 낙조 어촌의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면은 놓였는가? 너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아니냐고. 이때 이 빈벌을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상관물. 이거 처음 본다 그러면 지금 공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송민곡의 유명한 구절이잖아. 오케이? 배가 사공과 어우러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건데 빈배만 있다는 얘기는 짝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지금 짝을 잃어버렸고 혼자 외로움을 곱씹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때 외로움의 정체는 첫 번째 자신의 가족의 안부에 대한 궁금증과 두 번째 임금의 소식이겠지.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얘들아 조금만 힘낼게요. 지금 선생님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그만 힘내봅시다. 그만 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조금만 더 읽으면, 산상부적의 소리는 소머리는 소모는 아이로고 자는 새는 투림에서 옛집으로 날아드는데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모는 아이가 휘파람을 불었어. 뭐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오케이? 또 자는 새는 투림, 자려고 하는 새도 숲으로 날아들어서 잠을 자러 가는 것일 거고요. 또 금수, 짐승들도 집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지 모르는가. 이것도 뭐예요? 자연과 자신의 대비,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지. 쟤들은 다 돌아갈 곳이 있어. 하물며 새들과 짐승들도 돌아갈 집이 있다고. 근데 난 지금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부른다라는 거 바로 체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서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얘기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거의 다 와간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불던 바람 천산의 빗구름이 구심동군이